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고 곧 50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항상 사연을 듣다 보면 살면서 다양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저에게도 사실 부모님께조차 말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살면서 친구들에게도 말해 본 적 없는 사연이지만 어디에라도 털어놓아 보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남들보다 결혼을 조금 늦게 한 편이에요. 거의 마흔이 다 되어 남편을 만나 결혼을 결심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일반 사람들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결혼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 생겼어요. 솔직히 저는 시집을 정말 잘 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에 섣불리 덜컥 결혼하지 않은 걸 참 잘했다 생각했는데 제가 결혼을 잘 했다는 그 이유는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시집 잘 온 이유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본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 시동생이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잠적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죠. 그때가 새벽 3시였을 거예요. 남편과 한참 꿈나라에 있던 시간인데 전화벨 소리가 울리더군요. 이 나이쯤 되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밤중에 늦은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늘 좋지 않은 소식을 가져온다는 걸요. 너무 놀라 잠에서 깨었는데 휴대폰 화면 속에는 동서 이름이 떠 있었죠. 직감적으로 시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어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부터는 대략 기억이 나는 대로 동서와 했던 대화들을 말해볼게요. 형님, 저희 남편 찾았어요. 잠적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을 찾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동서, 서방님한테 무슨 일 있어요? 왜 울고 그래요? 나 동서가 그렇게 우니까 심장이 막 너무 벌렁거리고 불안해요. 무서워요. 무슨 일이에요? 울지만 말고 빨리 말해봐요. 서방님한테 무슨 큰일 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전화벨 소리에 함께 끼어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던 남편은 제 말에 화들짝 놀라며 전화기를 넘겨달라고 했어요. 형님, 저희 남편 이 세상 사람 아니래요. 글쎄, 세상 떠난 지 하루 만에 발견되었대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이제 어떻게 사나요? 동서의 충격적인 말에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에게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하나 눈앞이 까마득했죠. 저도 가족이긴 하지만 남편이랑 서방님 사이는 정말 각별했거든요. 현실에 이런 형제가 있나? 동화 속에나 나오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싶을 정도였어요. 보통 형제들이면 어릴 때는 치고받고 싸우고 커서는 무뚝뚝하니 서로 안부도 잘 안 묻고 어색할 텐데 이 둘의 사이는 너무 좋았거든요. 좋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형 먼저 아우 먼저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애교가 많다거나 사근사근한 성격은 아니었어도 둘 다 차분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서로가 서로 챙겨주기 바빴고요. 그런 서방님은 제게도 너무나 잘해줬어요. 그러니 서방님을 보다 보면 내 남동생 같고 멀게만 느껴지는 시댁 식구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 좋았는데 이렇게 한밤중에 들려온 소식은 너무너무 충격이었죠. 저와 남편은 서방님의 부고 소식을 듣자마자 황급히 잠바를 걸쳐 입고 경찰서를 향했어요. 손이 벌벌 떨리고 둘 다 너무 당황해 운전을 할 엄두도 나지 않아 급하게 택시를 잡았죠. 가는 내내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그놈이 말없이 잠적했을 때 무슨 일이 날 줄 알고 찾았어야 했나 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온 동네를 뒤져서라도 규현이를 찾았어야 했는데 잠적한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되다니 스스로 그런 걸까?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남편은 얼이 완전히 빠져서는 잠적해버린 남동생을 더욱 간절히 찾아다니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 전부 서방님 잠적했을 때 얼마나 힘들어했어. 사람이 작정하고 숨으면 못 찾아. 당신 탓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가족들 전부 서방님 찾으려고 안 해본 거 없잖아. 우리 가족에게는 서방님의 잠적이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라 사라진 한 달 동안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해도 무방했어요.
우리 시어머님은 날마다 여기저기 전단지를 돌리며 서방님을 본 사람을 찾아 헤맸었고, 남편은 회사에 연차까지 앞당겨 써가며 하루 종일 동네 이곳저곳을 뒤지고 다녔죠. 서방님 핸드폰 위치까지 추적해 그 주변을 얼마나 샅샅이 뒤지고 다녔는지 몰라요. 일상을 포기하고 서방님을 찾는 일에만 매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책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너무 속상했죠. 경찰서에 가는 내내 남편을 위로하고 다독였어요. 그렇게 경찰서에 도착하니 동서와 시부모님께서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이미 부모님께서 서방님이 그렇게 된 경위를 물어본 뒤여서 저는 시부모님께 전달듣기로는 서방님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했어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서방님께서 갑자기 무슨 이유로요? 스스로 그런 게 정말 맞나요? 누군가 침입했다거나 강제로 시도한 흔적이 없어요. CCTV도 살펴봤지만 누군가가 김규현 씨 방으로 들어간 장면도 없고요. 그 유서 같은 건 없었나요? 남겨진 메모라든지 그런 것들도 하나 없이 우리 아들이 그랬다고요? 혹시 모를 일에 부검은 진행할 예정이에요. 부검 전문 의료진이 부검 진행하게 될 텐데 유족분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아까 동의하셨죠? 이때 유족분들 전부는 아니고요. 대표로 한 분만 입회해서 보시게 될 거예요. 가족분들끼리 상의하신 뒤에 누가 입회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름 정도 뒤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서방님의 부검 과정과 사인에 대해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줄 건데 누가 들어갈 거냐? 여기서 가족들이 대판 싸우기 시작했죠. 이건 상의도 할 거 없다. 무조건 직계 가족 중 하나가 들어가야지. 우연이나 내가 들어가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이건 당연히 부부였던 제가 들어가야죠. 당연히 부부라니. 부부로 산 세월보다 엄마가 키워온 세월이 훨씬 커요.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이 남편 잃은 부인 마음보다 더 크겠어요? 당연히 이건 엄마가 들어가야지. 살아온 세월이 뭐가 중요해요. 짧은 기간이어도 그간 얼마나 정이 들었는 줄 알고. 저는 남들 앞에서 규현 씨와 평생을 약속한 사람이에요. 결혼 서약까지 맺은 평생 인연이라고요. 아버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아버님은 제 편이시죠? 말씀 좀 해주세요. 규현이는 이제 우리 아들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야. 당연히 규현이 부인이 들어가야지. 둘 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김우현, 너는 막말로 네 아내가 그렇게 되는데 너희 장인어른 들어가라고 할 거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야. 그러니까요. 부부 사이 연 갈라놓으려는 것도 적당히 하셔야죠. 짙게 따지시면서 부부는 그럼 남인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들어갈 거예요. 저는 중간에 가만히 서서 시댁 식구들의 언쟁을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었죠. 시아버님이랑 동서가 이렇게나 쿵짝이 잘 맞았는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사실 동서가 아버님을 끌어들여 자기 편 좀 들어달라 할 때부터 헉했어요. 시아버님이란 사람은 말이 거의 없으시고 매번 듣기만 하고 허허 하고 넘어가시는 성격이었거든요. 저도 결혼하고 살갑게 말 몇 번 붙여봤지만 워낙에 과묵하고 웃으시는 것 외에는 잘 반응이 없으셔서 대화가 이어질 수 없었어요. 그러니 저도 시아버님과 대화를 몇 번 해본 적이 없을 정도인데 아버님과 동서가 이렇게 한 팀이 되어 합심해서 열내는 건 정말 처음 보는 낯선 광경이었죠. 아버님 목소리가 그렇게 큰 줄도 처음 알았고요. 그때는 일단 경황이 없어서 싸우시는 게 그럴 수도 있구나 싶고 말리기 바빴는데 내심 속으로는 싸우는 게 이상하긴 했어요. 어차피 다 같은 가족이고 나중에 장례를 치르면 입관하기 전에 마지막 모습은 보게 될 거잖아요. 굳이 부검하는데 누가 입회할 건지에 대해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싸울 거리인가 싶었죠. 결국에는 목소리 큰 쪽이 이긴다고 동서가 이겼어요. 그리고 부검 결과는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유서나 편지, 남겨둔 메모 하나 없이 서방님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거였죠. 김규현 씨는 자택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고시원에서 계속 계셨던 걸로 확인됩니다.
휴대폰은 고시원으로 향하는 길 중간에서 전원을 끄고 버려버리신 것 같고요. 실종 신고하신 날 있죠? 그날 아마 현금으로 계산하고 고시원에 들어가신 것 같네요. 하루에 한두 번 편의점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는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어요. 경찰 말로는 그 고시원에서 월세 내는 날이 지났는데 연락도 되지 않고 방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길래 고시원 주인이 문을 따면서 서방님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아무리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해도 저희 가족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사고나 마찬가지였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오열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형이 되어서 너 찾아주지도 못하고 정말 미안하다. 불쌍한 내 새끼. 혼자 뭐 그리 힘들어 어미한테 말도 안 하고 갔어. 어미한테 언질이라도 해주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 거야. 내가 어찌 살아. 사람 뭐해. 이리 사람 못해. 그럴 리가 없다. 규현이가 나한테 말도 없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도망칠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이건 규현이가 아니다. 내 아들 찾아내. 시아버지께서도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드셨던지 자식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한다 발버둥치다 결국 고혈압 때문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죠. 서방님께서 그렇게 되면서 저희 가족은 정말 풍비박산 나다시피 울음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제가 시댁 잘 만난 것 같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사실 시어머니께서 제게 엄청 잘해주셨어요. 시댁 한번 올 때마다 주방에는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시고 늘 방에 들어가 있으라 하셨거든요. 끼니 때마다 진수성찬 차려주시고 마흔 넘어 들어온 며느리인데도 어찌나 예뻐해 주셨던지 20대 초반에 일찌감치 며느리로 들어왔던 동서가 질투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니, 저한테 하시는 거랑 형님한테 하시는 거랑 정말 달라요. 사람 차별하시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로 들어와서 어머님 모시고 산 세월은 내가 훨씬 더 길구만. 참나. 저도 시어머니 사랑 뭐 그렇게 고프진 않아요. 그냥 차별하시니까 짜증나는 거지. 동서도 시어머니께서 유독 절 잘 챙겨주는 걸 눈치채고 툴툴대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어요. 그러니 그런 어머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바닥에 엎어져 오열하다 쓰러지길 반복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제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저도 함께 눈물바다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동서가 너무 의연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 쳐다봤죠. 왜 그 눈빛 아실지 모르겠어요. 참나 웃기고들 있다 하는 듯이 가소로워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눈빛 정도면 그래요. 제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한 번씩 들으라는 듯 피식하고 헛웃음을 치며 보란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들릴락 말락하는 목소리로 참나 어이가 없어. 어느 정도 것들 하셔야지 원. 조문객들 불편해서 밥이나 넘어가겠나? 하는 식으로 중얼댔죠. 고개를 절레절레 할 때마다 왜 저러나 싶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맹세한 평생 인연이라고 부검 입회는 곧 죽어도 자기가 들어가야 한다던 사람이 장례식장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의연했던 것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날 동서의 중얼거림이 너무도 잘 들리더라고요. 좋은 자리도 아니니 웬만한 일들은 넘기자 싶었는데 그 말은 상식적으로 흘려들을 수가 없었어요. 동서, 왜 그래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니, 상주가 조문객들 눈치 봐야 해요? 평생 인연이라고 입회 못하게 할 때는 나자빠질 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치더니 동서는 남편 잃은 아픔이 그리 크지 않은 거예요? 형님, 저라고 뭐 안 슬퍼서 안 울고 있나요? 울어야지만 슬픈 거냐고요. 누가 더 슬픈지 보여주기식도 아니고 적당히들 하셔야죠 정말. 자식 잃은 아픔 앞에 적당히가 어딨어요. 그런 거 함부로 가늠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지 부부로 산 세월 그거 몇 년 되었다는데 어머님이 낳아서 키우신 세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맞아요. 이런 자리에서 언성 높이기 싫어서 더 말 안 해요. 남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할 거면 그냥 조용히 계셔요.
공감 못하겠다고 보란듯이 고개 절레절레하면서 티내지 말고요. 어머님 가슴에 2번 상처 주지 말고 제발 장례 끝날 때까지 행동 좀 조심히 하세요. 오죽하면 별로 친하지도 않아 존댓말까지 꼬박꼬박 쓰던 아래 동서한테 처음으로 싫은 소리를 했다니까요. 저는 서방님이 돌아가셨을 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도 했고 가족이긴 했어도 남 같은 사람이어서 동서에 대해 솔직히 잘 몰랐어요. 형제들끼리만 친했지 아내들끼리는 볼 일이 없었으니 거의 명절 때만 봤죠. 1년에 딱 2번 정도요. 그런데 동서가 거의 20대 초반에 서방님과 정말 일찍 결혼했던 부부라 시댁에서 터줏대감 같은 느낌은 있었어요. 은근히 손윗사람처럼 구는 느낌을 못 받은 건 아니었지만 괜히 껄끄러워지기 싫어 거리를 두고 지냈거든요. 그런데도 한마디 하지 않고는 못 베기게 굴던 동서였어요. 큰맘 먹고 이건 아니다 싶어 한 소리 하고 나니 동서는 혼자 꽁에 있었어요. 그 뒤로 들으라는 듯 중얼거리는 일은 없었지만 여전히 눈빛만큼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눈빛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동서 쪽을 쳐다보지 말자 하는 심정으로 거의 등을 돌리다시피 앉아 이튿날을 보냈죠. 다음 날이 이제 새벽 발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문객분들도 모두 돌아가시고 저희 가족밖에 안 남아 있었죠. 그런데 동서가 없어졌어요. 조문객 인사라도 나가서 바람 쐬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도 한참이 안 보이더니 아예 사라진 것 같은 거예요. 서방님에 이어 동서까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거죠. 다음 날이면 일찌감치 화장터로 가야 하는데 어딜 간 건가 싶어 전화를 해봐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동서가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어요. 여보, 동서가 없어졌어. 아까 초저녁에 잠깐 나가는 건 봤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안 들어오는 것 같아. 전화도 안 받아. 나가서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때 되면 알아서 다시 들어오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나 엄마는 괜찮으니까 우리 눈치 보면서 재수 씨 챙기려고 안 해도 돼. 당신도 좀 쉬어.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남편은 그러면서 식장 안을 정리하고 어머님이 누워 계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신경 안 써도 되나?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있다가 저도 에라 모르겠다. 다 큰 성인이 알아서 시간 맞춰 오겠지 싶어 엉덩이를 붙이고 좀 쉬기로 했어요. 그러다 깜빡 잠이 든 모양이에요. 시간을 보니 자정이 너무 새벽이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저를 깨우더군요. 형님, 형님, 일어나 보세요. 빨리요. 저 할 말 있어요. 지금 아니면 못해요. 어머님 깨시기 전에 빨리요. 장례식장 안이 좀 캄캄해서 처음에는 동서의 행색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동서는 어머님이 깨기 전에 급히 해야 할 말이 있다며 저를 식장 바깥으로 끌고 나왔죠. 그런데 밝은 데 와서 동서를 보니 행색이 이상한 거예요. 어디서 있다가 왔는지 상복은 이미 벗었더군요. 평상복에 번거진 모자로 얼굴도 안 보이게 푹 눌러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저를 끌고 간 식장 밖에서는 동서의 것으로 보이는 커다란 캐리어가 서 있었어요. 잠결에 끌려 나왔다가 동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기겁을 하며 동서에게 물었죠. 이게 뭐예요, 동서? 무슨 일이에요? 그건 그렇고 상복은 어디다 벗어놓고 당장 떠날 사람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내일 서방님 발인이잖아요. 왜 이러고 있어요? 형님, 저 그의 마지막 모습 안 보고 떠날 거예요. 그래서 부검 때 그렇게 들어가겠다고 떼쓴 거예요. 입간때랑 2번 봤으니까 됐어요. 저 그이한테는 억하심정 없어요. 그이 저한테는 진심이었고 결혼 생활 내내 나한테 잘해줬으니까요. 근데요, 이 집 식구들이 이상해요. 아니, 서방님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마지막 모습도 안 보고 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집 식구들이 뭐가 이상해요? 나는 그런 거 전혀 못 느꼈어요. 동서, 나한테 말 안 한 무슨 다른 문제 있었어요? 내가 알아야 되는 일이에요? 시아버지만 빼고 전부 이상해요.
시어머니랑 형님 남편이요. 조심하세요. 나도 그 사람들 싫지 않은데 오래 걸렸어요. 멀쩡한 척 지금 잘해주죠? 나한테도 처음에 그랬어요. 실체 깨달았을 때 당장 도망을 쳤었어야 했는데 결국에는 남편까지 잃고 나서야 이 집구석을 탈출하네요. 남편도 다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 떠난 거예요. 그 사람들 남편 부검하는 거 볼 자격도 없어요. 그거 아니까 아버님이 나 들여보내주시려고 한 거지. 동서의 말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앞뒤 전부 다 자려고 하는 이야기에는 듣자 하니 시어머니와 제 남편이 본 모습을 숨기고 지금 잘해주는 척을 하고 있는 건데 나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였어요. 게다가 서방님이 어머님과 남편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거라니 듣고 있으니 영문도 모르겠고 일단 너무 무섭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진짜로요. 내가 하는 말 그냥 흘려듣지 말아요. 특히 시어머니 조심하세요. 저 이제 가봐야 해요. 그 사람들 내가 없어졌다는 거 눈치채기 전에 가야 해요. 동서 어딜 가는데요? 동서 우리 시댁 식구들이 위협이라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도망가라고요? 동서는 그렇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말들을 잔뜩 늘어놓더니 붙잡는 제 손을 뿌리치다시피 밀어내며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저는 새벽에 갑자기 동서에게 끌려나와 생각도 해본 적 없는 말들을 들으니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몰라요. 밀쳐내는 동서를 쫓아가려는데 동서는 이미 택시까지 타고 행안히 가버리더군요. 자답게 정말 봉창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다급해 보이는 동서의 모습은 처음 봤던 터라 뭐가 뭔지 구분이 가질 않았죠. 이 새벽에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이 모두 현실성이 떨어져 저는 상당히 멘붕이었어요. 동서에게 결국 중요한 본론은 듣지도 못한 채 이렇게 허망하게 보내버리니 허탈하기 짝이 없었죠. 뭔가 어마무시한 비밀을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장례식장 앞에 혼자 우두커니 서 있다가 마냥 서 있을 수는 없어 일단은 장례식장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기척에 시어머니께서 깨어나셨죠. 어디 갔다 왔어? 이 새벽에 피곤할 텐데 눈이라도 쭉 붙이지 않고서 마음이 싱숭생숭해 잠이 잘 안 오지? 예, 어머니. 좀 전에 동서가 아니요. 동서가 아무래도 떠난 것 같아요, 어머니. 좀 전에 저녁까진 동서가 있었는데 이 시간이 되도록 안 들어오는 게 동서가 사라진 게 아닐까 싶어요. 보니까 대여해뒀던 상복도 반납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퉁퉁 부어있는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동서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며 저도 모르게 이야기할 뻔했어요. 하지만 얼른 정신을 차리고 동서가 제게 해주었던 이상한 이야기는 못 들은 척했어요. 동서가 해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 혼자서라도 사실 확인은 해야 했으니까요. 행여나 동서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시어머니께 먼저 동서가 이런 말을 하더라 사실이냐? 물어봤자 맞는다고 하실 리도 없었죠. 괜히 시어머니가 안면물수하고 무슨 소리냐 걔가 이상한 소리 한 거다 라고 둘러대셨다면 저한테 뒤통수 치실 수도 있는 거였고요. 무엇보다 지금껏 제게 얼마나 잘해주시던 분이셨는데 괜한 구설수 만들어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 어색함이 생기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동서가 한 말들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저 혼자만 알고 있어야겠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제가 처음에 동서가 어딜 갔는지 오질 않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니 완전히 사라진 걸 알고는 난리가 났어요. 뭐? 짐을 싸서 사라진 것 같다고? 그까지 미친 짓을 하네. 똥은 자기가 다 싸놓고 치우는 건 우리 몫이지. 우리 규현이 떠난 게 전부 그 여자 때문인데 염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이야. 아니, 인간도 아니야 그거.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혼란스러웠어요. 동서는 서방님이 그렇게 생을 마감하신 게 전부 어머님과 제 남편 때문이라고 했는데 남편은 또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이 동서 때문에 서방님이 돌아가신 거라고 하니 말이에요. 사실을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장례식은 어찌어찌 잘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저희 가족들의 분위기는 전과 같을 수 없었죠. 서방님과 동서의 부재로 집안 자체는 붕 떠 있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깨름직한 일이 또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유난히 둘만 자주 만나는 거였어요. 심지어 남편은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거면서 제게 거짓말까지 하고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제게 걸리는 일도 있었어요. 당신 오늘 퇴근하고 저녁 누구랑 먹었다고 했지? 어? 아, 사장님. 사장님이랑 한 잔 말동무 겸 술동무 해드리려고 왔다고 했잖아. 고세 까먹으셨어? 사실 시어머니랑 만나고 온 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저 몰래 식사하러 갔던 식당에 제 친구가 마침 밥을 먹고 있었더라고요. 제 남편이 저 아닌 다른 누군가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웬 나이든 여자라며 제게 사진을 찍어 보내줬었거든요. 사진을 보고 저는 알았죠. 저희 시어머니셨다는 걸요. 하지만 남편은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당신 왜 거짓말해? 별 생각 없었는데 당신이 거짓말까지 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려고 해.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찍힌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어요. 남편은 무척 당황한 듯 보였죠. 어? 당신 식당에 왔었어? 이 사진 당신이 찍은 거야? 고등학교 동창. 영미 기억나? 당신 바람 피우는 줄 알았다고 웬 나이든 여자랑 나란히 앉아 밥을 먹고 있다고 보내준 거야. 당연히 시어머니라고 이야기는 했지. 그런데 당신 그냥 어머님 만나고 온다 하면 되지 왜 거짓말을 해? 아, 엄마가 많이 힘들어해서 요즘 통 식사를 못 하신대. 우리도 물론 속상하긴 한데 걱정되니까 만나서 뭐라도 한술 뜨게 하려고 했어. 나야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엄마한테 시간 낼 수 있지만 당신 매번 같이 가자고 하기도 미안하고 신경 쓰이게 하기 싫어서 둘러댄다는 게 아이 딱 들켜버렸네. 내가 신경이 쓰일까 봐 거짓말했어? 그런 거짓말을 왜 해? 아무렴 당신 어머니여도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나도 당연히 챙겨드려야지. 당신 그런 성격 내가 잘 알아서 그랬지. 내가 어머니 자주 챙기는 거 알면 같이 챙기려 들 거고 부담스럽잖아. 힘도 들고. 저를 위해 그랬다고 남편은 둘러댔어요. 이유가 완전히 납득이 가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왜 굳이 거짓말을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죠. 그 뒤로 시어머니를 만나러 갈 때마다 거짓말은 더 이상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위로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시어머니를 찾아뵙곤 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요 근래 남편과 시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수상했는데 그 수상쩍은 행동에 정점을 찍은 일이 생겼어요. 엄마랑 둘이 상의해봤는데 아버지 요양원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요번에 요양원 보내드렸어. 제게는 말 한마디 상의나 언질도 없이 갑자기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냈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한테는 가타부터 말 한 번 없었잖아. 아버님 몸이 많이 편찮아지신 거야? 요양원 들어가실 정도로? 어디 요양원인데? 나도 가서 뵙고 인사드려야겠네. 어? 아니야 자기야. 그럴 필요 없어. 아버지 사실 치매 오신 것 같아. 그래서 요양병원 모시기로 한 거야. 괜히 당신 알게 되면 마음 쓸까 봐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말 안 했어. 뭐? 아버님 치매가 오셨다고? 고혈압으로 쓰러지시고 나서 갑자기? 어머, 그럴 수도 있나? 그래도 정신 돌아오실 때는 한두 번 있으실 거 아니야. 그럴 때라도 찾아뵙고 있으면 아버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병원 주소 몰라? 주소만 알려줘. 나중에 시간 되면 나 혼자서라도 잠깐 다녀올게. 어? 어, 내가 주소를 몰라.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볼게. 물어보고 알려줄게. 자기야, 나 이제 피곤하다. 우리 이제 자자. 나 씻고 올게. 바보도 아니고 대충 얼버무린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어머님께 물어보고 알려준다던 요양병원 주소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이쯤 되니 제 촉에도 시동이 걸리더군요. 뭔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았어요.
서방님이 세상 떠나시자마자 동서도 황급히 떠나고 이제는 시아버지까지 요양병원 신세가 되셨으니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저까지 떠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동서가 남기고 간 말까지 더해지니 이 가족들 중에 상황 돌아가는 걸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건 저 하나뿐인 것 같고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죠. 저도 뭔가 방어를 해야 할 것만 같았어요. 그 길로 저는 사설 탐정, 흥신소 이런 뒷조사해준다는 곳을 찾아 헤맸어요. 이런 사정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어요. 친정 식구들한테 이야기해봤자 괜히 걱정만 끼칠 일이었죠. 제 나이가 40이 넘어가니 부모님은 칠순을 바라보시는 분들인데 말씀드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에게 섣불리 말할 만한 이야깃거리도 아니었고요. 어디 하나 물어볼 데도 없고 저는 그냥 제 판단대로 움직이기로 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 때는 몰랐는데 이상한 상황들에 놓이니 찾아지기도 잘 찾아지더군요. 전문 사설 탐정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불법도 많았지만 그마저도 불법으로 알아보긴 겁이 나 합법적으로 일하는 탐정을 알아보고 다녔어요. 저는 한 명의 사설 탐정분에게 연락을 했고 미안하지만 시댁 가족들의 정보를 제공하며 조사를 부탁하기까지 했어요. 저 이런 정보만 드려도 찾을 수 있나요? 정보를 어디다 팔아 넘기신다거나 그러시는 건 아니죠? 손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 정보 팔려서 스팸 전화 오는 거요. 저는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게 상도덕 없이 일하는 인간들은 두 번째로 싫어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알아내게 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정말 단 열흘 만에 제가 불안에 떨던 시댁의 비밀을 밝혀내셨죠. 어마무시한 비밀이었어요. 저는 탐정분의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수없이 물어보고 또 되물어보기를 반복했는데 탐정분은 이런 집안 흔치 않아도 아주 없지는 않다며 익숙하다는 듯 이야기를 했어요. 고객님은 시어머님과 남편이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셨죠? 그 둘이 뭔가 작당하고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는 건지 알아봐 달라셨고요. 예, 서방님 돌아가신 것, 동서가 갑자기 도망친 것, 아버님이 요양원에 갇히신 것까지요. 다음은 제 차례일 것 같아서 불안해요. 생각하시는 것에 반대입니다. 물론 아버님은 요양병원에 갇혀 계신 게 맞아요. 근데 말이에요. 그 동서라는 여자랑 아버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네요. 오히려 어머님과 남편분이 피해자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서방님까지도요. 아버님이 젊은 시절에 어떤 일 하셨는지는 알고 계세요? 네? 아니요. 그냥 회사 다니시다가 정년 퇴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남편도 그렇게 말했고요. 혹시 회사 다니신 게 아닌가요? 아버님 말입니다. 젊었을 적 번듯한 직장 다니신 건 아니었네요. 술집, 나이트클럽, 주점 이런 걸 하셨어요. 술을 시키면 술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유흥주점을 운영하셨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동서라는 그분이 아버님 술집의 종업원이었어요. 이건 사실 뭐 아버님이 무슨 일 하셨는지만 찾아내자마자 슬슬 풀리던데요. 그 주점에서 동서분과 함께 일했다던 웨이터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했거든요. 여기까지만 듣는데 정말 머리를 누가 망치로 땅 하고 때린 것처럼 띵했어요. 늘 과묵하고 말 없으시던 아버님이 유흥주점을, 그것도 질 나쁜 주점을 운영하는 사장이었고 동서는 거기 직원이었다니. 아니, 그럼 아버님이 자기 술집 종업원을 며느리로 들였다는 말씀이세요? 왜요? 둘이 무슨 사이였길래요? 이런 말씀 실례일 수 있지만 그 웨이터가 말하기로 아버님 성격이 개쓰레기였다고 하시네요. 그때부터 암흑가에서 주먹질하던 사람이었다고요. 저 자식들한테 손을 올려놓고 그걸 또 출근하면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녔다고 했어요. 동서랑은 그렇고 그런 사이인 것 같다고 그 당시 종업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파다했다고 해요.
동서가 사장님이었던 아버님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한 거죠. 아니, 그럼 아버님이 동서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서, 그래서 일부러 며느리로 들였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아무리 두 사람 사이가 좋다고 해도 그게 가능해요? 며느리로 들인 뒤에도 두 사람 사이가 꽤 좋았대요. 죽이 얼마나 좋았던지 어머님이랑 두 아들들 종처럼 부려먹었다네요. 인간 말종이에요, 아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둘이서 아무리 사이가 좋다 한들 서방님한테 억지로 결혼이라도 시켰다는 거예요? 거기다 어머님의 두 아들을 종처럼 부려먹을 수가 있냐고요. 그 시아버지라는 사람 완전히 폭군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처자식한테 그렇게 못살게 군다고 온 동네 소문이 파다 있으면 그 가족들은 아마 아버지의 완력과 억압에 길들여져 있던 상태일 거예요. 원래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면 도망가거나 반항할 생각은 꿈도 못 꾸는 게 보통이에요. 하루가 무사히 넘어가기만 해도 감지덕지 않은 지경에 이르죠. 더군다나 어릴 적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으니 성인이 되었다 한들 완전히 아버지에게서 독립하지 못했을 확률이 커요. 그저 하라는 대로 하면서 복종하고 따르는 데 익숙해져 있었겠죠. 그런 집 생각보다 많아요. 많이 봤어요. 탐정본이 알아온 사실들은 단순히 남편과 시어머니가 가족들을 해코지 않은 나쁜 사람이라는 저의 오해보다 더 무시무시한 사실들이었어요. 일단 탐정의 말이 맞다면 남편과 저희 시어머니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거죠. 이런 증거들을 탐정에게 받은 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불러 모았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제가 두 사람에게 전화해 할 말이 있으니 오늘 저녁에 집으로들 오시라고 했어요. 당연히 두 사람은 무슨 일인가 놀라 한달음에 달려왔죠. 그렇게 저, 남편, 시어머니 드디어 한자리에 모여 삼자 대면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설 탐정 이야기까지 하며 전부 물었죠. 먼저 사과부터 드릴게요. 죄송해요. 요 근래 두 분 행동이 워낙 수상쩍고 이상한 듯 싶어 제가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두 사람뿐 아니라 이 집에 나만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아서요.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짧고 간략하게 정리해서 물어볼게요. 첫째, 동서와 아버님 사이에 대해 알고 계세요? 둘째, 아버님께서 자주 난폭적이셨어요. 남편과 시어머님은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적잖이 놀란 표정들이었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다 아냐는 듯한 얼굴이었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걸 눈치채고는 눈물을 흘리며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미안해 여보. 다 사실이야. 당신은 너무 사랑받고 화목하고 정말 완벽해 보이는 집안 자식으로 대접받고 살았잖아. 직업까지 좋았지. 그래서 도저히 사실대로 말할 엄두가 안 났어. 그럼 나를 더는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았어. 결혼도 다시 생각해보자고 할까봐 전부 숨기기로 한 거야. 둘째 며느리, 걔는 며느리도 아니다. 그게 집애랑 바깥 양반이 우리 집안 최대 흠이자 약점이나 다름없었어. 애초에 우리 규현이도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어. 그저 순하디 순한 그 아이가 지 아버지가 무서워서 억지로 한 거였지. 그리고 그 계집애랑 결혼을 시키면 아무래도 바깥 양반 사업에 세금 문제나 부동산이나 기타 여러 문제로 이득 보는 게 많다고 일부러 결혼을 시킨 거다. 혼인신고만 시킨 거지. 그걸로 그 신혼부부 특공도 넣고 그랬으니까. 그저 위장 결혼 같은 거였어.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는 것 자체를 약점으로 잡더라. 아버지랑 재수가 자기네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당신한테 밝혀버린다면서 어느 여자가 미쳤다고 나한테 시집 오겠냐고. 그걸 빌미로 벌어오는 돈 중 일부를 매달려 놓으라고 겁박했어. 돈만 잘 주면 결혼 생활은 문제없이 하게 해주겠다면서. 나랑 규현이 둘 다한테 그렇게 해코지를 한 거야.
어차피 너희 부부는 분가해서 따로 살게 만들 거였으니까 그 인간이랑 부딪힐 일도 없었어. 우연히도 이제 제 아비 손아귀에서 벗어나 자기 가정 꾸리고 좀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길 바랐다. 그래서 나도 우연히한테 너 속이라고 부추겼어. 내가 내가 너한테는 아무 말 말고 모조리 숨기라 했다. 정말 미안하다. 아니, 그런 걸 어떻게 속이실 수가 있어요. 저는 남편 하나 믿고 결혼한 건데. 아이, 그럼 서방님은요? 서방님은 정말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거예요? 누가 해친 게 아니라요? 그놈 자기가 끊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 애초에 그 술집 여자랑 결혼해서 집으로 들이지를 말았어야 했다고 자주 이야기했거든. 잘못은 아버지가 했는데 규현이는 자기가 데려온 거라 생각하고 힘들어했어. 아마 자기가 영영 세상을 떠나서라도 그 여자와의 연을 끊고 싶었던 거겠지. 부검 앞두고 처음으로 아버지랑 그 여자랑 목소리 높여 싸워봤어. 진작 그럴걸. 그랬으면 규현이를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 그날 일로 전세가 기울었다고 생각했나 보네. 자기 뒷배였던 아버님은 이제 늙었고 남편은 저세상 사람이 되었으니 당신과 어머님이 이제 더는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지. 돈 나올 구석이 없어지고 이제는 연결고리도 없다 생각했던 거야. 맞아. 아버지가 젊을 땐 그 여자랑 합심해서 힘으로 제압했어. 늙었을 때는 그 여자 등에 업혀서 큰 소리 쳤고, 그런데 우리가 아끼던 사람을 잃고 돌변하니까 그 둘도 주춤했던 거야. 그러니 당신한테 이상한 말로 이간질하고 무책임하게 도망갔겠지. 끝까지 치졸하게. 자기가 그렇게 이뻐하던 여자도 도망가고 사라지니까 이 양반도 다 늙어 우리 괴롭힐 힘도 없지. 도와줄 사람도 없고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나니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기력도 못 차려 거동도 못하더라. 완전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 있길래 그제야 우연이랑 둘이 그 인간을 요양원에 강제 입원시켜버렸어. 40년을 넘게 이 악마 소나기에서 살다가 요양원에 가두고 나서야 벗어났어. 당신에게 처음부터 말 못한 건 미안해. 진심이야. 하지만 그 당시에 나한테는 당신이 전부였어. 살아가는 낙이어서 잃는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어. 그냥 내가 좀 더 참고 돈만 잘 가져다 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모든 진실과 과거의 이야기를 장본인들에게 직접 듣고 나자 이해가 되었어요.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속였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왜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나 남편과 시어머니가 안쓰러웠어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면 그 악마들로부터 벗어나기까지 이렇게나 멀리 힘들게 돌아오지도 않았을 텐데요. 가장 가깝고 솔직해야 할 제게 늘 그런 큰 비밀을 숨기고 혼자 감당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까지 생각이 닿고 나니 제가 언제나 잘해주었던 남편과 어머님을 대신해 더 큰 복수를 해야겠다 싶었죠. 속이지 않고 솔직히 말해주었어도 결혼은 강행했을 거야. 난 당신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당신이 그런 지옥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알면 혼자 거기 두고 나만 도망쳐 나오진 못했을 거야. 당신과 어머님이 그 오랜 시간을 외롭게 지옥 속에서 살아가셨다니. 난 그게 너무 안쓰러워. 세상 떠난 서방님까지. 이제라도 벌 받아야 하는데 도망가 버린 그 여자를 못 찾아서 화가 나네. 일단 당신 아버지한테도 제대로 된 복수를 해야겠어. 악연은 빨리 정리해야지. 남편에게 왜 나랑 속이고 결혼했냐고 화내는 게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모르겠어요. 이미 지나간 일 크게 화가 나진 않더군요.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 되었죠. 오랜 시간 그 악마 같은 남편 아버지에게 길들여져 있던 불쌍한 두 사람을 양지로 끌어내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한 건 이혼이에요. 저희 부부 말고요. 어머님이요. 다 늙어 기력도 없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시아버지는 완벽하게 버림받아 마땅했어요.
그렇게 젊을 적 폭군처럼 굴었던 시아버지는 다 늙어 볼품 없어진 때에 기댈 곳도 찾아올 가족도 하나 없는 요양원에 처박혀 죽을 때까지 외로운 고독 속에 늙어가게 되었죠. 어머님께서는 내내 바라던 이혼 도장을 이제서야 제 덕에 찍게 되었다며 고맙다 우셨어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저를 속이고 결혼시킨 걸 너무나 미안해 하셨고요. 그래도 제게 미안해서 잘해준 건 절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저를 너무나 예뻐해 주셨던 어머님, 그리고 저를 위해 혼자 묵묵히 그 긴 세월 참아온 남편까지 이제는 행복해져야만 했어요. 저희 세 식구는 끔찍한 기억이 많은 그 동네를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새 출발을 해 앞으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솔직하고 행복한 추억들만 가득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솔직히 도망가 버린 그 여자도 벌 받아야 하는데 제 손으로 그러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에요. 어디서 살든 못된 천성 못 버리고 살다 천벌 받길 기도해요. 지금까지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던 제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어요. 제 이야기 들으시고 저보다 더한 삶을 살아본 분들이라면 용기를 가지고 탈출하시리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무척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 스스로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지켜줘야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남은 앞날은 언제나 화창한 맑은 날이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